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세계는 어떻게 나갈까?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일부러 두 개로 쪼갰습니다. 예,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아서요. 자, 이번 챕터와 관련된 역사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6년 영국의 처칠 수상은 유럽 합중국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고요. 50년에 프랑스는 유럽 공동체를 제안하는 쉬망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51년에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발족하고 67년에는 유럽 공동체를 설립하여 92년 2월 7일에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체결되며 유럽연합이 설립이 됩니다. 그러다가 99년에는 유로 통화, 즉 유로화가 도입이 되면서 유럽 중앙은행, 즉 ECB가 설립이 됩니다. 같은 해 5월 1일에는 암스테르담 조약이 발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09년 1월에는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는데 이 리스본 조약은 유럽 연합 헌법을 대체하는 조약입니다. 그러다가 2015년 그리스 3차 구제금융 조건을 수용하면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유럽을 위한 시도라는 제목을 먼저 붙여드렸는데요. 하나의 유럽을 위한 시도는 17세기로 먼저 17세기에 제일 처음 언급이 됩니다. 프랑스의 앙리 4세의 재무장관이었던 막시밀리앙 드 베튀느에 의해서 먼저 하나의 유럽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1946년 9월 19일에는 영국 처칠 수상이 다시 한번 이 하나의 유럽을 위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책에 유럽 가족을 재창조한다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유럽 합중국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소란스럽고 강력한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장된 애국심과 공통의 시민정신을 부여해줄 유럽 공동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럽,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 국가들을 하나의 유럽으로 묶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주 단위의 합중국이 설립돼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자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러다가 1951년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베네룩스 3국의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93년에 유럽 연합, 즉 EU로 확장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각자 이제 이권들이 찾기 위한 그런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이 EU의 지원하에 남유럽들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유로화가 만들어지고 나서 고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저평가를 받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1유로의 이제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수출을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즉 특히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출 경쟁력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특히 이 남쪽 남유럽 있죠. 남부 유럽,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악화가 되면서 이제 가혹한 긴축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이 채권 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누구냐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이 이 나라들한테 구제금융을 대주면서 그 대가로 가혹한 긴축을 강요하는데 그 가혹한 긴축의 내용이 뭐 셀러리 여러분들이 이게 임금이라고 하죠, 그죠? 임금을 깎고 그 다음에 연금을 깎는 이제 그러한 이제 긴축 정책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가 피해를 볼까요? 바로 그 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리스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서 그리스의 상황은 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정부 정책을 독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왜 그리스의 정부 정책을 독일 연방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자, 먼저 독일이란 나라 자체를 좀 봐야 돼요. 독일이 이 당시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한테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줬다는 말이야. 얼마나? 560억 유로예요. 자, 1유로에 1,000원이라고만 쳐도요. 예.
그거는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 몇 천조에 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몇백조, 몇 천조죠. 그러다가 호황기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남유럽이 EU의 지원에 의해서 호황을 누렸다고 했잖아요. 이 호황기 당시에 그리스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이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 그런 준비를 좀 해놨다면, 또는 국가 개발에 돈을 많이 쏟는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나라를 좀 부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정부와 정치인들이 이 잘 나가는 시기에 오히려 재정을 낭비해 버리는 바람에, 그리스가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부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정부와 정치인이 좀 무능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대가를 사실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그리스가 2008년 그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1, 2차 구제 금융을 이미 실시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3차 구제 금융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1, 2차 구제 금융이 요구한 긴축 정책의 영향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2015년에 청년 실업률이 50%나 되고요. 경제적 빈곤이 심화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 시리자 정권을 탄생시키는데요. 이 시리자 정권의 성격이 급진 좌파입니다. 네, 급진 좌파 정권을 탄생시키면서 이들이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 이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누가 좌절시키느냐? 바로 트로이카라고 불리우는 ECB, IMF, EU 집행부가 이것을 좌절시킵니다. 예, 그래서 트로이카, 이제 이 그리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제 3대 조직인데요. ECB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유럽 중앙은행이고요. IMF는 국제통화기금이죠. 그 다음에 EC 집행부가 바로 유럽 연합의 그런 이제 정치적인 그 이슈를 좀 담당하는 세계 기구 중에 하나예요. 그게 EU 집행부인데, 이 세 곳에서 그리스한테 3차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한 조건을 승인하라 라고 압박을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 입장에서는요, 3차 구제 금융 받는 것은 좋다. 그러나 이 3차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한 조건을 승인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러냐? 자, 우리가 구제금융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하면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것을 세 번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3차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이 시리자 정권이, 그리고 이 그리스 국민들이 찬반 투표를 통해서 저항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찬반 투표에서는 3차 구제금융 승인을 안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트로이카에서 뭐라느냐? 그러면은 너네가 1, 2차 동안 빌렸던 돈 있지? 우리 그거 상환 일자를 늘려줄 수가 없다. 당장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입장에서는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3차 구제 금융을 위한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굴욕적으로 이 금융을 승인하게 되는 거죠. 사실 다른 남부 유럽의 상황도 이와 다르진 않아요. 네, 이와 다르진 않은데, 스페인은 포데모스라는 좌파 연합이 탄생하고요. 그 좌파 연합에서 긴축 반대 정책을 이제 지지를 하게 되는데, 모를 일이에요. 사실 스페인도 결국에는 현재 그 경제 위기가 좀 가셔졌다라 하더라도, 이것 회복시키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반긴축 공약을 내건 사회당이 집권을 하면서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졸업을 합니다. 단 졸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2026년까지 사후평가, 그 다음에 긴축 재정을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감시한다고 해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2015년 실업률이 다시 뛰어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남부 유럽의 경제 상황은 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하고 있고요. 사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관광 수입이 꽤
되고, 특히 그리스는 더 관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광 수입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나라들은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브렉시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의 이 그렉시트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 브렉시트보다 좀 주목은 좀 덜했습니다만 이 그렉시트라는 것도 나름 EU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인 그런 사태를 또 보여주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2로 브렉시트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